여러분들 오늘 97 공급대책 이야기 들으러 오셨죠? 전 평소에 부동산 기사를 많이 보니까 봤는데 무슨 공급대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요일 아닌가 했는데 일요일이라네? 일요일이 뭔 일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드릴까요를 안 하고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97 공급 대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를 했습니다. 100분 중에 82분이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대책으로. 18분만이 집값 안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과 미칠 영향,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잘 정리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97 공급대책의 개요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먼저 여러분이 익히셔야 지금 이런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도자료 원문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5년 9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각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나왔고요. 목차를 보면 여기서 핵심 내용은 요 빨간색 박스 친 요겁니다. 추진과제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인 겁니다. 그게 5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부터 시작해서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까지 5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 꼭지를 토막을 내서 5토막을 내서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추진과제가 왜 나왔을까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 5가지가 나왔을까? 그걸 이해해야 맥락이 잡히겠죠?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배경은 무엇이냐? 보도자료 원문의 앞부분에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긴 태국이라 팟타이 먹으러 왔어요. 막 약간 이런 거. 내가 태국이니까 팟타이 먹으러 간 거죠. 그죠? 내가 강남이라 아파트 보러 왔어요. 막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럼 공급대책의 배경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추진과제 가 나온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내용이.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이거예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그리고 공공주택 착공 요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간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빨간색이 서울이고 노란색이 지방이거든요. 근데 서울 보면은 갑자기 이때 한 번씩 훅 튀는 거 보이시죠? 24년에 한 번 훅 올랐다가 또 25년 6월에 또 훅 오릅니다.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6월 27일 날 이전 첫 번째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책을 내서 이게 마이너스 정도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게 0 밑으로 안 떨어져요. 여기가 0이거든요. 즉 하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가격적인 측면이고요. 요거는 착공 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에 2만 1000호, 23년에 1만 4000호, 24년에 2만 8000호. 그런데 10년 동안의 평균이 연간 4만 7000호를 착공을 했던 겁니다. 공공주택을. 근데 지금 착공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죠? 최근 22, 23, 24, 3년간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착공하던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 절반 그 이하로 착공 물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집을 새로 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물량은 줄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게 향후 입주 물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주기를 아시겠지만 인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있고 그 이후에 입주가 있습니다. 착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준공도 줄어들고 입주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과거 3년 동안 착공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입주 물량도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년 2만 7천호, 24년 3만 8천호, 25년에 4만 8천호, 26년에 2만 9천호. 이 2만 9천호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숫자거든요. 어쨌든 이 물량이 10년 동안 간의 평균인 3만 8천호에 비해서 작고 지금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27, 28 계속 이게 누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현재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안 짓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앞으로 지어질 집이 부족합니다 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겠습니다가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체. 그 중에 첫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비 조기화.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대충 얘기하지 않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각각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게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워딩으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땅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직접 하겠습니다. 이 얘기. 원래 LH가 어떤 회사냐면요. 토지공사예요. 토지공사. 국가 소유의 땅을 일반 시공사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 땅을 받은 건설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분양 경기를 싹 보고 이거 비싸게 집 지으면 비싸게 팔리겠는데 하면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LH한테 땅을 샀는데 집을 안 지어요. 왜 안 짓냐면 지금 주택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명히 LH는 땅을 분명히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 거야. 땅을 사간 사람들이. 그래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LH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이제부터 그냥 제가 제 땅에다 지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 짓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LH는 지금까지 땅 장사하던 곳이거든요. 갑자기 얘는 왜 집 안 짓지? 제가 지을게요 라고 하면 지어지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LH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선호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LH 건설 주택과 자이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크로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 시공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공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집을 선호할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제 인터뷰도 다 영상을 봤는데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간 시공사들과 긴밀하게 기술 협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있죠.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 시공사들한테 맡겨놨더니 경기 눈치 보느라고 집을 안 짓습니다.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저희라도 직접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저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가 실제로 잘 시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LH가 소유하고 있는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용지가 있고요. 비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뭐 상업 용지, 공업 용지, 농업 용지 이런 게 있어요. LH가 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차피 안 써. 농업 용지 농사 안 져. 공업 용지 공장 안 지어. 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쓸 땅 차라리 집을 지을게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직접 짓는다고? 안 쓸 땅에도 저희가 집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공공택지 사업 순서가 지구 지정을 하고요. 그 지구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를 막 고르고 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건설해서 공급하는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2단계와 3단계 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를 한 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지 확보를 한다는 거는 수립이 된 그 지역에 LH 땅이 아니라 민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수용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땅을 팔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팔 때 그 집 땅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공공택지가 지정이 되다니 제 땅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땅을 부르는 대로 팔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 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보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보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달란대로 주면 됩니다. 돈을. 그죠? 달란 대로 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면 LH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160조입니다. 160조.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뭐 한 7, 8년 뒤에는 230조, 40조 수준으로 늘어날 거래요. 그럼 LH는 도대체 왜 저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냐? LH는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고 LH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LH는 땅 장사를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월세 기준으로 월 20만 원 막 이래요.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이. 그게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인데 이걸 통해서 보상 속도를 높이고 돈 달란 대로 주고 보상 속도 높여서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번째, 우수입지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3기 신도시 분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 공급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서울 남부권 등의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하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예,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쉽게 말하면 서리풀,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일부 지역과 과천에 2만호 더하기 1만호, 그러니까 3만호. 많진 않습니다. 전혀 많은 물량이 아니죠. 이거를 29년에 착공하겠대요. 그것도 29년에. 저는 이걸 왜 빼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서리풀 과천. 그러니까 따로 빼신 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잘 되면 29년 착공인 겁니다. 아주 잘 되면. 근데 지금은 2025년이고요. 자, 두 번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강남 강서 노원구, 강남의 수서, 강서구의 가양, 노원구의 상계 이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요. 수세권에. 그 영구임대주택들입니다. 자, 그거를 재건축을 하겠대요.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임대 아파트를 없어지고 민간 아파트로 바뀌는 건가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거기 계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맞아요.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3,000호짜리 임대주택 단지가 있으면 그거를 재건축해서 3,500호를 만들고 500호만큼만 일반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재건축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부 채납 같은 걸 하고 임대 의무 비율이 있죠. 5,000호짜리를 재건축해서 7,000호가 됐을 때 6,000호의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 그리고 1,000호의 임대주택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5,000호를 뽀개고 6,000호로 짓는데 5,000호는 여전히 임대주택이고 1,000호만 일반 분양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 실수요자들이 그걸 선호할 것인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 복합 개발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래된 공공건물 개발해서 집 지을게요. 그럼 그 공공청사는 어떻게 하죠? 그 공공청사 1층에 놓을게요. 뭐 주상복합처럼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실제 사례가 노량진에 있는 동작구청을 복합 개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 구청이 25개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 한다고 해도 25개 건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워요. 28,000호라고 하셨는데 모든 구청을 다 부시고 다시 지어도 한 구청당 위로 1,000호짜리 아파트 한 동, 두 동짜리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 용지 활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 거점을 조성할게요. 근데 나 이거 보고 진짜 눈을 의심해서 3,000호. 이거 그냥 폐교 없애고 집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3,000호예요. 네 번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해서 공급할게요. 이건 4,000호야. 이건 뭐냐면 성대 야구장에 집 짓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집 지을게요. 뭐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약간 점입가경인데 철도역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창동역 아시죠? 도봉구 창동역 개발할 때 근데 내용을 찬찬히 보니까 1인 주택이에요. 1인 주택. 사람들이 원하는 신혼부부용 주택. 물론 1인 주택도 중요한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역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역 위에 기차 다니는데 위에다. 그것도 1인 가구들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게 진짜 황당했는데요. 대학 유휴부지 등 활용해서 연합 기숙사를 짓겠대요. 그리고 이거 2,000호. 기숙사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정말 이런 것까지 넣으실 정도로 정말 절박하셨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적이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꼭지가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되게 중요한데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즌1을 했었나요? 네, 시즌1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즌2를 하신대요. 공공도심 복합사업이 안 돼요. 잘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준주거 지역, 주거와 상업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어요. 내용에. 두 번째,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일기신도시 재건축이죠. 이게 지금 속도가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고 막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냐 막 얼마 전에 분명히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왜 뭐 그 뒤로 아무것도 없냐 막 이러는데 이게 원래 공모 방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물량의 상한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주 문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시범단지 같은 걸 뽀갭니다. 자,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죠. 그럼 그 주변 전세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 하거든요. 지금 이주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주 문제 없을 때 물량의 상한을 높여주겠대요. 근데 이주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복잡한데 하나씩 볼게요.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 자, 일단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게 세 가지 넘어야 될 큰 산이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 처분인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산을 동시에 진행해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이거는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공론화 해볼게요. 이겁니다. 아직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거예요. 자,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다 민간 사업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용적률 올려주는 거는 공론화를 하고 나중에 해주겠대요. 나중에 해볼게요. 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핵심이고요.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은 충분히 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 땅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그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비 대상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이에요. 거기가 잘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서울 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되는 건데 정작 그거는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뭐 제초안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어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걸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우리 이번에 제초안 같은 거 조금 더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 올려드릴게요 하면 나 이거 갖고 있는 것도 힘들다. 빨리빨리 해서 그냥 아파트 짓자. 이게 되는데 이번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나중에 제초안 때문에 이거 하면 돈도 더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공공재정비의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 그러니까 공공재정비만 1.3배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공공재정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별로 없어요, 사업장이. 네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전용 8호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분할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체 세대수의 5% 한도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이거는 일원화해서 기간 단축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 용지 관련 기부 체납 부담 완화. 학교 용지, 아파트 새로 지을 때요, 여러분, 학교 용지가 필요해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면적 얼마, 세대 얼마 이상이면 학교 용지를 반드시 그 단지 내에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조성하고 부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외에 과도한 기부 체납은 제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자체별로 자기들 멋대로 그냥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그 이상의 과도한 기부 체납은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민간 사업장들이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 사업자의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PF 경색에 따른 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자, PF 경색이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즉 돈줄이 막히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들이 분양 경기가 안 좋고 자기들 돈줄도 마르니까 함부로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보증을 확대하겠답니다. 즉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이거예요. 네 번째,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LH 매각 용지 착공을 위해서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지으시면요, 미분양 나면은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빚이 160조예요. LH가. 민간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여기 또 있는데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확대할게요. 오피스텔이나 도시명 생활주택 등을 신축 매입해서 14만 호를, 이게 너무 아쉬웠는데 임대 공급을 하겠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5만 호 중에 14만 호가 임대예요. 노나이님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135만 호 집을 지어서 새로 사람들한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임대 공급이 20만 호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임대 마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공급이 그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안 쓰는 비아파트 주택을 용도 전환해서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실상가를 집으로 공급하겠대요. 그럼 공실상가 가서 살라는 겁니까? 이건 거죠. 지금 사람들 반응이. 업무시설, 막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있죠. 그거 안 쓰니까 도배하고 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135만 원.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빨리 지을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좋죠.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립주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잠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내용이 조금씩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1부입니다. 1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가 공급 대책이에요. 노나이님 5꼭지라면서요? 3꼭지가 공급 대책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수요 대책입니다. 노나이님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네. 근데 괄호 열고 여기에 주택 수요 억제 방안도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이 별도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급 대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할 건데 이것들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대책을. 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매매 계약 신고하실 때 계약서랑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잘 보십시오. 20억 이상의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을 원천 집중 조사하겠대요. 정부의 인식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억이 넘는 집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20억이 넘는 집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셨겠죠? 그러면 그 지불의 원천을 다 조사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는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제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보유세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억이.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를 조사하겠습니다. 실거주 안 하는지 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되거든요. 더 자세하게 작성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 살 때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수요 억제 대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지만 말은 집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이따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 보십시오.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첫 번째,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지역 강남 3구와 용산 내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겠대요. 그런데 일단 규제지역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만약에 집값이 15억이라고 하면 15억의 40%가 6억입니다. 근데 이미 627 대출 규제에서 6억 한도로 다 묶어버렸죠.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가 1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LTV 상한을 50%로 하나 40%로 하나 규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 나중에 규제 지역 확대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에서 40%로?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제 강화, LTV 규제 강화의 임팩트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낮췄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의 대한 대출을 그냥 안 해주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매매 사업이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줄게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돈이 없으시면 그때는 주담대 반환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세 번째,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기관에 따라서 1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 때 나오는 대출 한도가 어디는 2억, 어디는 3억 막 다르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2억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면 당신 집이 있으면 당신 집에서 사세요. 다른 데서 전세 살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 적용. 이건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금리가 높아집니다. 네? 왜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받으시는 분들은 3.5%, 3억 받으시는 분들은 3.8%, 4억 받으시는 분들은 4.1%, 6억 받으시는 분은 4.5%. 앞으로 대출 많이 받으시면 금리도 더 비쌉니다. 요겁니다.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 해설해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한번 풀었다가 엄청 곤욕을 치렀죠? 지자체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그쵸? 근데 지자체장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한 페이지로.
공급과 수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그리고 공급하는 방법은 빈 땅에 새로 짓는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과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정비 사업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수요 대책은 대출과 세제가 있어요. 자, 대출을 조절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세금을 물려서 수요를 조절하고 요 4개가 전부 답니다. 구조를 익히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신규 택지에 대한 정책은 뭐였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속도를 높일게요. 어떻게? LH가 직접 사업해서. 그리고 돈 많이 주고 빨리 보상해서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빨리 지을게요. 그리고 서리풀이나 과천 같은 곳에 공공택지 빨리 아파트 지을게요. 3만 호밖에 안 되지만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활용할게요. 아까 제가 말한 공공임대주택 뽀개고 다시 지을게요. 공공청사 뽀개고 다시 지을게요. 폐교 아파트 지을게요. 야구장 지을게요. 철도역 지을게요. 기숙사 공급할게요. 이게 다 이겁니다. 요 노후시설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이게 물량이요 37만 2천호예요. 이게 너나님 뭐지 이거? 이건 38,000호예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너나님 135만 호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주택, 그죠? 그리고 비아파트. 아까 뭐 상가 주택으로 공급할게요. 이런 거 있었죠? 그걸 빼고 아파트 공급은 요만큼입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또 똑같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합쳐서 할게요. 공공재정비 용적률 상향할게요. 근데 민간은 안 돼요. 이랬던 거. 두 번째,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하겠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 물량 상향할게요. 리모델링 8제곱미터 초과되는 거 분할해서 허용할게요. 대신 5%는 넘으면 안 돼요. 다 합치면 36만 5천호예요. 77만 5천호입니다. 너네는 135만 호가 아니에요? 네. 아파트는 임대주택 빼고 비아파트 빼고 그냥 분양해서 내 명의로 가질 수 있는 아파트는 77만 호에서 78만 호 정도 되는 겁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급 대책이 예정대로 착착착착착 되더라도 다 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여기 6억 제한이라고 써놓은 건 이미 6억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에. 규제지역 LTV를 낮추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사,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하겠습니다. 전세대출 2억 제한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토호제 지정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요게 이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입니다. 이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제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없으실 거예요. 바이치기님이나 천하막둥님께서 77만 호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77만 호가 그럼 많은 거냐 적은 거냐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공급 대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과 비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물량은 정부가 세운 이번 97 종합 공급 대책 안에 착공 기준 5년간 77만 5천 호입니다. 1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더라도요. 연간 15만 5천 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5로 나누면 15만 5천 호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지금 2025년이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 전체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물량이 19만 5천 호입니다. 정부 공급 대책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그냥 공급 135만 호가 아니라 자, 아파트, 비아파트 나누고요. 임대주택, 일반 분양주택 나누고요. 분양을 해서 내 명의로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 공급 아파트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의 이행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비사업은 민간의 활성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민간 사업장은 꿈쩍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태도는 희망적인데 계획은 실망적입니다. 저한테는. 수요 대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수요 대책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근 과거 20년 동안 월 평균 6천 건 정도 됩니다. 자, 20년간 6천 건이에요. 이거는 안정적 수요라고 볼 수 있죠. 20년이니까. 서울에서는 매월 6천 건 정도의 주택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월 3,800건 정도 거래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수요가 6,000건인데 3,800건만 거래가 된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매달 2,200건씩 어떻게 된 거예요? 차곡차곡 잠재 수요로 쌓여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적 잠재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어요. 조급해지는 배경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수요 대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늦었다가 규제 지역은 확대되고 대출
대출은 더 적어지고 금리는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수요 관리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요 대책을. 자, 규제 지역 LTV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있는 LTV 50%에서 40%로 낮췄어요. 자, 6월 27일 날 대출을 6억으로 제한했어요. 두 번째로 또 대출을 10% 낮췄어요. 국토부 장관이 언제든지 토어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나 그냥 뭐 내가 소득 되니까 대출 받아 집 사면 되지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억으로 딱 묶었어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8억 대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슬. 지금은 뭐 내가 전세 살고 있어. 아직 만기가 남았어. 보고 6억으로 줄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오고 며칠 더 지나서 갑자기 여러분 주택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대출 비율을 10% 더 낮출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 3달 만에. 뭐야 6억으로 묶었는데 또 10%를 안 해준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포, 성동, 광진, 양천 조심해. 토어제 지정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이제 서울시장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국토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포나 성동구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관리 정책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조급해지세요, 더 조급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맛집이에요. 오늘 번호표 100번까지 뽑아줬어요. 100그릇밖에 못 팔아. 근데 내가 가서 보면 뽑았는데 104번이야. 그 내 앞에서 딱 잘렸어. 어떡해요? 저희 100그릇까지밖에 안 팔아요. 아쉽죠 뭐. 어떡해요? 다음에 와야죠. 예. 고객님 저 다음에 오세요 손님. 저희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갔더니 90번까지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줄였어요. 근데 왜요? 예, 손님 너무 많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90그릇만 팔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97번이신데 죄송합니다. 안 되게 됐네요. 예, 내일 다시 오십시오.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 먹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빨 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희 70번까지밖에 안 했네. 늦었으면 못 먹을 뻔했네. 했는데 번호표가 68번이야 지금.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갑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쓰시면 토어제 지정 권한을 누굴 주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을 되게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책은요 크게 두 덩어리,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 두 덩어리인데 이걸로는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집 많이 지을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급하세요, 조급해지세요, 더 늦으면 대출 못 받아요, 더 늦으면 토지거래 허가제 묶여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좀 걱정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서울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싸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내 집 마련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싸지지가 않아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는 그 상태에서 1단계 여러분들이 내 예산은 얼마인가, 2단계 나한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무슨 단지인가, 3단계 그 아파트의 거래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지방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비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잘 고르셔야겠죠? 1단계 내 예산은 얼마인가, 2단계 나에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무슨 단지인가, 3단계 거래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 2, 3단계를 차분히 내 입장에서 적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행동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의 포인트를 갖고 계신 거겠죠? 대상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급대책 보면서 좀 떨리는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그 원문을 다운받아서 이 방송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떨렸냐면은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나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시던 그런 막 내 집 마련 너무 걱정돼요, 불안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떠올라서 제발 이번에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떨리면서 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책 나오면 뭐 아유 잘 됐다 못 됐다 뭐 저게 무슨 정책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건 좋은 정책이다.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요, 처음에 내 집 마련 할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막막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컨셉을 갖고 이 단계들을 실제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게 너나이님이 분명히 써보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펜이 안 나간다. 나 실제로 저거를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반 같은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즉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린 1, 2, 3단계 옆에 적는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이미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뭐 연습해 보시라고 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 3달, 4달이 지나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강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공급대책, 수요대책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 미루고 싶지 않아, 나 이번에 꼭 갈아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지금 저기 말씀드린 1, 2, 3단계를 직접 손으로 써서 스스로 해볼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방송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저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내 집 마련 전문가다, 우리 형이 내 집 마련 진짜 잘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형,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쪽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는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누구는 영끌을 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게 해본 적 없는 내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일리가 있고요, 이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잘 고름 내 집 산 걸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막 얘기하죠. 5만 가지 콘텐츠가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잘 고른 내 집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지금 저기 마련이들 나왔네. 마련이들. 다란지님. 너나이랑 같이 공부해서 내 집 마련했다. 마련이들 손 들어보세요. 허시허시님. 아, 네. 가계약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몇 년, 몇 월,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네요. 내 집 마련 했습니다.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 아, 좋습니다. 네. 저 샀어요. 저요. 네, 계속해서. 24년 8월, 25년 5월 27일 날. 아,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생분들이세요? 마련이들이에요? 예비 마련이 할게요. 네, 좋아요. 아니, 제가 마련이라고 불러요. 마련이들. 내 우리 집 마련, 마련이들. 내 집 마련. 1월님 24년 11월에 강의 듣고 샀습니다. 23년 5월에 내 집 마련 등기 쳤어요. 좋습니다. 네. 코코사나님도 좋습니다. 25년 6월에 사셨다고 네. 그러고. BMNR님 올해 초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5월에 내 집 마련 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야말로 축하드릴. 위에 또 나만의 스케치북이요. 아, 25년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28년에 28년에 입주하신대. 아, 또 신축으로 하셨나 보네요. 코그니전트님. 네, 올해 5월에 기초반 듣고 9월에 썼습니다. 아, 최근이네요. 아주 최근에. 아니 근데 닉네임이 너무 낯설어. 여러분 왜 저 방송할 때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줘요? 뷰라님도 내 집 마련 이미 내 집 마련 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사라졌나 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진짜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좀 준비할 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집 맞아요. 마련 소식 전해주셔서 제가 많이
정말 많이 힘이 납니다. 얄라 하비비님 평촌에 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 집 마련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분들한테도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시고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내가 7단계로 나눠놨어. 하나씩 클리어하면은 내 집 마련이 딱 돼 있게끔. 이 강의 끝나면 제일 적합한 집이 딱 떨어지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이거 진짜라고. 이 사람이 알려준 거 진짜다. 그분은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나오거든? 근데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정작 뭔가 나한테 남는 뭔가가 없어. 그 사람들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 방향 못 잡고 실제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책 읽다가 주말 돼서 힘들고 하면은 뭐 스킵. 유튜브 보고 뭐 공부해야지 하다가 바쁘면 스킵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든 이유야. 내가 이 강의 만들 때 어떤 마음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불한 돈의 수강료의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난 자신 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